네, 그럼 이 세션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션은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 시대와 뉴노멀과 AI 시대라고 하는 주제로 두 분 선생님 모셨습니다. 먼저 장병탁 선생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스기야마 마사시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장병탁 선생님은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를 졸업하시고 1992년도에 독일 본대학교에서 컴퓨터과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1997년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교수로 부임하셨고 서울대 인지과학연구소 소장 등을 역임하신 후에 2019년 서울대 AI 연구원장으로 임명되셨습니다. 주요 연구 분야는 인공지능, 기계학습, 뇌인지과학 등입니다. 먼저 장병탁 선생님 발제 듣고요. 바로 스기야마 선생님 발제 듣고 세션 진행은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장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화면 보이시죠?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AI 연구원 원장 장병탁입니다. 이 코로나의 대응에 관해서 한일 대응책에 관해서 공부를 할 수 있고 이런 좋은 자리에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도 한번 논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스기야마 교수님과는 평소에도 친분이 있는데 이런 자리에 같이 초대받아서 아주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아직은 코로나 문제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아주 깊이 있는 연구를 하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저희가 서울대학교 병원하고도 협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시대에 인공지능이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런 책무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그래서 그런 방향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전반적인 인공지능의 발전 추세를 한번 살펴보자면 사실 최근 한 15년, 20년 사이에 AI가 아주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일을 몇 가지 들어보자면은 벌써 2005년 정도에 한 15년 전인데 네바다 사막에서 자율주행 자동차 대회가 열려가지고 132마일을 자율주행하는 이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생각보다도 빨리 자율주행 같은 것은 산업화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인공지능 역사를 볼 때 상당히 이변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보통은 생각보다 오래 걸려가지고 인공지능이 산업화에 들어가는데 최근의 추세를 보면 아주 빠른 시간에 생각보다 빨리 산업화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 이유는 좀 이따 살펴볼 텐데, 저희가 이 머신러닝이라는 데이터로부터 기계가 스스로 학습을 해가지고 사람이 가진 지식을 만들어내는 이런 기술을 이용해서 인공지능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즉 데이터가 많이 생기고 그거를 인해서 기계가 점점 똑똑해지는 이런 방식 때문이고요. 코로나 사태나 이런 의료나 이런 분야에 있어서도, 아니면 일상생활에 이제 많은 데이터가 쌓이고 있는데 그거를 활용해서 인공지능이 당연히 많은 분야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좀 발전해서 보면 한 2011년쯤에 이제 스마트폰이 모든 사람들이 쓰게 됐는데, 그때 이제 애플에서 만든 아이폰에 처음 나오기는 했지만 시리라는 인공지능이 비서 역할을 해서 사람이 원하는 것을 어떤 명령을 수행해 주는 이런 인공지능을 일반인들이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IBM이 만든 왓슨 이런 거를 보면 자연 언어를 기계가 어느 정도 인식을 해가지고 문제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해주고, 만약 의료 서비스나 이런 걸로 생각한다고 해도 사람들의 질문에 대응해주는 이런 일들이 벌써 한 2011년부터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구글 무인차가 길에 등장한 것도 한 2011년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보통은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이 많이 알려진 게 바둑대회에서 알파고, 구글 딥마인드가 만든 알파고가 세계 챔피언을 이기면서 인공지능의 발전을 모든 사람들이 이제 경험하기 시작했고, 특히 모든 가정에 스마트 스피커 내지는 AI 스피커 이런 것이 등장하면서 점차 인공지능이 생활 속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람처럼 글을 막 써주는 이런 인공지능 기술도 이미 활용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은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여기 한 가지는 NVIDIA has developed a new machine learning methodology for generating unique and realistic looking faces using GAN, that is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AI가 사람 사진을 많이 모아가지고 학습을 한 다음에 가짜 사진을 합성해냅니다. The key idea is to grow both the generator and the discriminator progressively. Starting from a low resolution, they add new layers that model increasingly fine details as training progresses. This both speeds the training up and greatly stabilizes it, allowing them to produce images of unprecedented quality. NVIDIA took a database of photographs of famous people. 네, 이런 예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학습이 어떤 거를 하느냐를 잠깐 알기 위해서 우리가 실험을 한번 살펴보자면 시행착오입니다. 여기 예를 들면 인형이 걷는 거를 학습을 한다는 거는 해보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서 다른 시도를 하고 그 시도, 새로운 시도가 더 좋으면 받아들이고 더 나쁘면은 버리면서 계속 더 좋은 행동으로 진화하도록 학습을 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시스템이 되든 경험을 쌓고 데이터를 모으고 그거를 축적해가지고 계속 성능을 개선하는 이런 것이 이제 새로운 학습 기반의 인공지능의 특징이고 이런 거를 통해서 예를 들면 저희가 이런 로봇을 한번 만들려고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로봇 대회는 2019년에 동경에서 있었습니다. 동경에서 저희가 서울대에서 나가가지고 있었던 대회인데 잠깐 보겠습니다. 5秒前、4、3、2、1、スタート。さあ、先生始まりました。このチームもコードを見せて、そうですね。はい、動き早いですね。昨日はちょっとスマートフォンで見せて、はい認識にちょっと手間取ってたようなんですが、今日はタブレットにょっと大きく二次元バーコード表示して、うんうん認識を確実にしたようですね。やはりコード大きい方が認識しやすいっていうことなんですかね。どのカメラをうん。どこに表示させるかっていうのにもよると思うんですけども、はい昨日はちょっとそこ手間取ってたので、なるほど。このチームとしてはこれがベストだという確かに、判断ですね。でもそのおかげでかなり早くね、はいもう部屋の前まで来ました。これドアを開けそうですね。そうですね。さあ子供部屋入るには、はいこのドアを開けて入らないといけないんですが、部屋を開けて入ることができると高得点狙そうですね。えるチャンスですよね。特別ボーナスが入ります。はい。さあ今距離を確認して少し下がって今取っ手のでどうかな。ちょっとずれて、あちょただ上にうまいですね。はい。このレバーはですね、はい掴んでひねるっていうのなんですが、ロボット掴むの難しいので、はい上から押して、はい開けるという方がですね、確実っていうのでそちらを狙ってきましたね。なるほどこれでも20点取りましたので、はい暫定トップに並びましたね。おーいいですね。挟むだけではないやり方があるというのを今私初めて知りました。確かにそうですよね。さあ、もうすでにこの見つけ後はましたね。アイテムを掴んおもちでゃ、ちょっと角度が、でも調整してきましたね。すごいですね。調整して掴みましたね。これで正しい棚位置に入れにることがしまえるできれと、ばさらに得点がアップなんですが、他の棚でも得点は稼げます。はい。今手元でちょっと微調整しそうですね。ましたよね。はいすごい。これは正しくいきそうですね。そうですね。トイカーのところ。さあ、はい、成功これで暫定トップですね。です。はい。 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고. 예. 이런 일들이 이제 아직은 연구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만은 AI에서 일어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바라건대, 코로나 시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이 되면, 합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그 기술적인 내용은 좀 생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가능한 이유가 이제 딥러닝이라는 신경망 기반의 기술인데
머신러닝이죠. 기계가 학습하는. 이 부분은 아마 후반부에 스기야마 교수님께서 좀 더 자세하게 머신러닝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주실 걸로 제가 기대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원리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 사람의 뇌를 닮은 신경망 구조 형태를 취한 이 학습 모델이, 예를 들면 사진을 봤을 때 개하고 고양이 사진을 주면 그거를 구별해내는 어떤 함수를, 수학적인 함수를 신경망 모델을 통해서 학습을 해나갑니다. 데이터를 많이 주면 특징들을 추출해서 강아지하고 고양이를 구별하는 방법을 배워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사실은 인공지능이 최근에 보면 여기 있는 다양한 사진들, 자연의 사진들을 안에서 어떤 물체를 인식해내는 이런 성과를 거두었고, 바둑에다가 그런 기술을 적용해서 사진에서 어떤 물체를 인식하듯이 바둑판에서 바둑의 모양을 보고 패턴을 보고 어떤 수를 두는 게 가장 이길 확률이 높은지를 학습을 통해서 찾아냅니다. 그래서 알파고가 세계 챔피언을 이기는 일까지 생겼고, 음성 인식 같은 사람의 음성을, 스피치를 인식하는 이런 기술에서도 브레이크스루를 이루었습니다. 더군다나 기계 번역 같은 경우, 지금 기계가 영어를 일본어로 번역한다든지 일본어를 한글로 번역하는 거, 이런 부분에서 있어서 상당한 기술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최근에는 사진과 글하고 결합된 이런 어떤 학습 데이터가 주어지면 사진을 사람들이 글로 써줘가지고 설명을 해준 이런 학습 데이터를 모아서 딥러닝으로 학습을 하면 나중에 사진이 주어지면은 사진에 대응되는 글을, 스토리를 기계가 생성하는 이런 일들도 일부 일어납니다. Hey, Jin-young, did you have a good day at school? Hi, Pepper. It was okay. You know, 지금 같은 경우 만화 영화를 보고, 뽀로로라는 만화 영화를 보고 AI가 학습을 한 다음 they are playing hide and 그 seek. 다음에 만화 영화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AI가 대답을 해줍니다. 여기서는 이제 페퍼 로봇이, 소프트뱅크의 페퍼 로봇이 만화 영화를 미리 학습한 다음 사람이 질문하면 그거에 대해서 대응해서 대답을 해주고 그럽니다. 예를 들면 병원 같은 데서 어떤 안내를 한다든지 이런 데에도 페퍼 로봇 같은 것, 아니면 은행에서 사람들을 안내하는 데도 페퍼 로봇 같은 것들이 쓰이고 그럽니다. 마찬가지의 그 학습 기술이 최근에 과학에서도 큰 성과를 이루었는데요. 단백질의 3차 구조를 예측하는데 그런 대회에서 인공지능이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학에 있어서도 AI가 활용되고 있고, 더군다나 엑스레이, 의료 쪽에 보면은 엑스레이 사진에 대해서 의사 선생님들이 소견서를 써놓은 것을 학습을 하면은 나중에 엑스레이 사진을 보고 AI가 소견서에 해당하는 어떤 판단을 일부 해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등장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뇌신호, ECG 뇌신호를 보고 이거를 기반으로 딥러닝을 통해서 어떤 ECG면은 심장박동이죠. 죄송합니다. 심장박동에 대한 신호를 보고 그거를 가지고 어떤 심장박동을 6가지 타입으로 분류를 한다든지, 아니면 마찬가지로 뇌신호에 대해서 EEG 같은 뇌신호에 대해서도 적용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런 최근의 인공지능의 이제 발전 추세에 따라서 사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인공지능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좀 더 살펴보자면, 사실은 이미 코로나를 통해서 저희가 모든 건물에 들어가거나 한국 같으면 특히 식당에 들어가거나 할 때 얼굴 인식을 통해서 아니면 그 열을 체크하면서 이미 인공지능에 의해서 저희가 그 일상에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의를 온라인으로 다 하게 된다든지 화상회의, 교육도 그렇죠, 쇼핑도 그렇죠.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게 이제 뉴 노멀이 될 수도 있는데 인공지능은 점점 더 생활에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상의 세계하고 물리적인 실세계하고 점차 경계가 불분명해지고 공존하는 시대가 되고 있고, 이거는 다른 한편으로 보면 사람하고 인공지능, 기계가 같이 공존하면서 서로 돕고 돕는 시대로 다가오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앞에서 살펴본 우리 인공지능 보통 특히 사람의 말을
기계가 알아듣는다든지 사람 대신 전화를 걸어서 미장원을 예약한다든지 뭐 이런 일들 같은 것들이 일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같으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무인 샵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 잠깐 보겠습니다. 무인 샵을 4 years ago, we started to wonder 편의점에 들어가서 what would shopping look like if you 아무 could walk 물건이나 in a store, 집어가지고 내 grab 가방에 what you 들고 want, 나와도 and just 인공지능이 go. 어떤 What if we could 물건인지를 weave the most 인식해가지고 advanced machine 자동으로 learning, 계산을 computer vision, 해준다는 and AI 개념입니다. into the very fabric of a store, so you never have to wait in line. No lines, no checkouts, 그래서 이제 no 점점 registers. 비대면 시대에 Welcome to Amazon Go. 인공지능이 Use the 활용되거나 Amazon Go 필요한 app to 때가 enter. 훨씬 더 많아지고 있는 Then 또 put 다른 away 예 your 중에 phone 하나입니다. and start shopping. 다음에 또 다른 예를 한번 잠깐 I am 보자면 ready. Please open the door. 이게 2017년에 나고야에서 있었던 로보컵 대회인데 인공지능 로보컵 대회인데 거기서 역시 가정 환경으로 만드는 꾸민 상황에서 인공지능 로봇이 뭔가 서비스를 하는 거를 능력을 겨루는 대회입니다. 여기 같으면은 자율주행을 해서 심사위원한테 가서 어떤 미션을 말로 받아가지고 그거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야 되는 이런 일입니다. Say the time to take a kitchen table. Am I correct? Please. 키친 테이블이 웨이포인트가 들어가서 그냥 키친으로 가고 있어요. 그 정도가 보이니까. 아, 30cm였나? 시간 관계상 비디오는 그냥 여기서 멈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보면은 이제 많은 비대면 시대에 특히 소비 리테일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많은 일들을 대신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교육에 있어서 AI가 하는 역할이 훨씬 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헬스케어나 의료 쪽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이미 일어나고 있고, 금융 분야나 로보 어드바이저, 그래서 사람 대신 챗봇이 금융 자산 관리하는 거를 도와주거나 아니면 투자를 도와주거나 신용 평가 같은 거를 도와주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특히 한국에서는 인공지능이 특히 인지 시스템으로서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주변 환경에 어떻게 대응하고 인공지능이 똑똑하게, 그 다음에 사람의 말을 알아듣고 아니면 시각적으로 환경을 이해해서 어떤 서비스를 자동으로 해주는 이런 인지 시스템으로서 인공지능에 관한 연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인공지능 기술적으로 보자면 지금까지는 인공지능이 닫힌 세계에서만 주로 어떤 일을 했었는데, 지금 비대면 사회가 되면서 현실 세계에 있는 일들을 도와줘야 되는 일들이 많이 생겼고, 실제로 인공지능은 열린 세계, 물리적인 세계에 나가서 오히려 사람을 대신하거나 도와서 많은 일들을 하는 이런 기술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벽단 선생님 감사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AI의 역할, 한국의 전망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발표자 모시겠습니다. 스기야마 마사시 선생님이십니다. 리켄 혁신지능통합연구센터장 맡고 계시고요. 도쿄대학대학원 신영역창성과학연구과 복잡이공학 전공 교수시기도 합니다. 도쿄공업대 공학부를 졸업하고 2001년 같은 대학교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2001년부터 도쿄공업대에 부임한 후 2003년부터는 정보이공학연구과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2016년부터는 리깽 혁신지능통합연구센터장을 겸하고 있고요. 일본 학사원 학술장려상 및 일본 학술진흥회상을 2017년도에 수상하셨습니다. 주된 연구 분야는 통계적 기계학습, 데이터 마이닝 등이십니다. 그럼 스기야마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본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기계학습의 연구라는 주제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はい、ご紹介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これ聞こえてますか？ 예, 감사합니다. 잘 들리시나요? 大丈夫ですかね。
はい。 입니다. ただいまご紹介いただきま 예, 방금 소개받은 스기야마입니다. 이제 평소에 제가 존경하는 장벽탁 원장님과 같이 말씀드리게 돼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는 일본에 있어서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기계학습 연구에 대해서 15분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지금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도쿄대학하고 리과학연구소에 있습니다. 이과학연구소에서 2016년부터 AIP라는 곳에서 같이 센터를 시작했습니다. 거기서는 기계학습, 머신러닝을 중심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머신러닝 기술은 데이터 헝그리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빅데이터가 없으면은 잘 하기가 어렵다라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블랙박스 인터프리테이션 해석이 어렵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적할 수가 있고 지금 저희는 이러한 현재의 머신러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머신러닝 이론을 개발을 하고요. 그것을 사용해서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을 연구 개발을 하고 그리고 또 기계학습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저희 AIP센터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크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선 머신러닝 응용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장 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성과를 보여주셔서 굉장히 제가 익사이팅하면서 봤는데 저는 일본에 의존된 응용 연구를 하고 있어서 오늘은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우선은 전립선 암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립선 암이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일본에서도 조사를 해보면은 국립암연구센터 정보에서 가지고 온 것인데 봐주시면 남성 같은 경우에는 전립선 암이 굉장히 많습니다. 10%의 남성이 이 암으로 이 병이 있는 사람들이 10%가 전립선 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단 부분을 AI로 도와드릴 수가 없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머신러닝에서는 이제 분류를 해줌으로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가 있을 텐데요. 지도 학습을 통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 지도 정보를 붙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정상이다라는 라벨링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의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바쁘실 텐데 여기에다 라벨을 붙여주세요라는 부탁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를 모으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희망학원대는 라벨링 없이 그러니까 지도 없이 무지도 학습을 통해서 이런 영상 진단을 할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이 저희에겐 도전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해본 결과가 이렇습니다. 영상을 많이 모아서요 수집을 해서 여기에 이제 패치를 이제 11빌리면 110억 장의 영상 패치를 모았습니다. 그것을 사용해서 무지도 학습을 통해서 특징을 추출했습니다. 그래서 그 특징을 사용을 해서 영상에 암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없던지를 판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럴 적에 얻어진 특징이 어떤 것이 얻어졌는지를 사람이 해석을 하다 보면 이렇게 해보니까 굉장히 흥미로운 결과가 있었습니다. 저는 전문은 아니지만 이 분야에는 글리슨 점수라는 것이 표준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자동적으로 이 무지도 학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에 더해서 또 새로운 재미있는 특징이 몇 가지 나왔는데요. 그 중에서는 어떤 세포가 암인지 아닌지를 알아볼 때 그 세포 안의 특징뿐만 아니라 세포의 바깥쪽의 간질 변화 부분에도 그것이 그 세포가 암인지 어떤지를 판정하는 데 필요하다라는 것을 무지도 학습을 통해서 저희가 비지도 학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해본 결과 1년 후에 예후 예측인데요. 이거 이제 세로주기 스코어고요. 이거 클수록 정밀도가 높은 겁니다. 이제 사람이 영상을 보고 하면 0.744였는데 저희가 새로 발견한 특징을 추가해서 해보면 0.84까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 의사 선생님과 저희 시스템을 같이 조합해서 판단을 하면은 저희가 한 거는 0.8이었는데 이걸 같이 사람과 조합해서 했더니 0.842로 정밀도가 높아졌습니다. 이것이 더 발전이 되어가지고요. 일본에서는 지금 요즘 줄기세포, iPS 세포, 그 다음에 백혈병 그리고 또 다른 암들에도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일본 특유의 상황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지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본의 지진이 많이 일어나죠. 여러 가지 지진이 있는데 난카이 트라프트라고 불리는 것에 저희가 착목을 했습니다. 일본의 남부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난카이 트러프인데요. 이 노란색 부분이 바로 진원지입니다. 가까운 장래에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최근 몇 년 동안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일어날지 어떨지 약간 점을 치는 것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평가를 해봐야겠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이 분야는 굉장히 역사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진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과 파트너십을 엮어서 하고 있는데요. 이미 여러 가지 모델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이런 그 오션 플레이트, 그 다음에 랜드사이드 플레이트 이런 것들의 움직임을 모델화해서 이렇게 수식으로 하는 것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정밀도가 높은 것들이 답으로 구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모델인데 그 중에 여러 가지 미지의 파라미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세세한 부분인데 알기 쉬운 것은 마찰계수, 이 두 가지 플레이트가 서로 부딪히는 마찰계수가 어떤가라는 것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정밀하게요. 이것을 잘 해주지 않으면은 안 되는데 이것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것은 그러면 학습을 시키면 되겠지 하는 것인데 지진 같은 것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 하다 보니까 충분한 학습 데이터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사용한 머신러닝을 개념으로 도입을 해봤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파라미터를 어느 정도 적당히 정해두고 거기에 입각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인데요. 그리고 인공 데이터를 많이 만듭니다. 이 인공 데이터를 사용해서 원래 파라미터를 머신러닝 시키는 것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파라미터를 서서히 개선시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꽤 좋은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진 주기를 예측하는 경우에 사용한 건데요. 과거의 모델로 하다 보면은 예측 오차가 110년 정도, 120년, 5년 정도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 거를 사용하면 6.5년, 11년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그것을 오차를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AI를 사용한 교육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금년부터 일본에서 새로운 대학 입시 시험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50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수험생이 되는데요. 원래는 금년부터 소논문, 에세이를 쓰는 시험이 도입이 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안타깝게도 코로나 때문에 연기가 되었습니다. 이 에세이는 그렇지만 이제 바로 도입이 될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습니다.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에세이를 잘 쓸 수가 있는가, 그 기술을 배우고 싶어 하는 요청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학원이나 학교 입장에서는 어떻게 에세이를 잘 쓸 수 있는지 가르치고 싶은 그런 요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같이 대학 교수들은 채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은 이 채점을 좀 편하게 할 수 없는지 이런 세 군데의 요청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적으로는 자동 채점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제가 있는데 지금은 일단 짧은 문장에 대한 답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인터랙티브 시스템은 이미 만들었고요. 그런데 이때 만약에 학생이 답을 썼는데 그것을 실제로 선생님이 채점을 해서 교사 데이터로 만드는 것입니다. 굉장히 코스트가 많이 더 걸리게 되죠. 사람이 하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반 지도 학습 혹은 저희 같이 기계를 사용해서 적은 데이터를 가지고 그 학습을 시킬 수가 없겠는가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의 채점 같은 경우에는 설명성이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시스템은 어떠한 사례에 입각을 해서 이번에 이런 판단을 했는지라는 것을 자동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성 도 굉장히 담보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고요. 이 시스템 사실은 200에서 400개 정도 불과의 그 학습 데이터만 가지고 학습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사람이 채점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퍼포먼스를 낼 수가 있다라는 것을 실험적으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인 분야로 넘어가겠습니다. AI가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사용이 되게 되었는데 윤리적인 가이드라인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가 최근 몇 년 동안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도 일찍부터 이것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있는 인공지능학회에서 윤리 가이드라인을 2017년에 만들었습니다. 이 멤버에 저희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국내에서 총무성에서 AI의 연구 개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거기 멤버로서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결과가 OECD 2017년에 제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AI 이 활용 가이드라인도 만들었고요. 거기에 만드는데도 저희가 관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 내각부에서는 인간 중심 AI 사회의 원리라는 것을 제청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작성하는 데도 관여했습니다. 2019년에 G20에 제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미국 세계의 IEEE 전기계 거대 학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Ethically Aligned Design이라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작성할 때도 저희가 관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퍼스널 데이터를 어떻게 다 같이 공유를 하느냐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많이 바뀌었지만 IT계 거대 기업이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그걸 사용해서 서비스를 개시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리고 유럽에서는 GDPR 같은 것이 도입이 돼가지고 각 정부 간 컨트롤하면서 관리를 하는 모델이 제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개인 베이스 시스템, 개인 기반 시스템을 제안을 해야겠다 해서 구체적인 개발과 보급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개념은 데이터는 모두 다 자기가 기본적으로 합니다. 자기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준적인 그 퍼블릭 클라우드에 업로드를 시킵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내 데이터를 보고 싶다 하는 리퀘스트가 있으면 내가 그것을 명시적으로 허가를 하는 것입니다.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하다 보니까 코스트도 거의 안 들게 되고요. 그리고 또 액세시빌리티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걸 자기가 컨트롤할 수가 있다 보니까 완전하게 어떤 의미에서는 컨트롤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우수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실제로 이것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사이타마 현이라는 현에서 일본에 거기에 고등학생들과 그리고 대학 시스템, 학교 관리 시스템을 연결시키는 것에 이 퍼스널 라이브러리 그 온라인 스토리지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도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제 그 머신러닝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저희도 매일같이 이거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머신러닝 발전을 보게 되면 1990년 경에 통계적인 머신러닝이라는 기술이 크게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닷컴 붐이라든지 2000년 전반부의 IT의 그 기업들의 그 발전에 기여를 했고요. 2010년도에 들어가면은 신경에 관한 그 딥러닝이 시작이 됐고요. 신경에서 영감을 얻은 딥러닝, 그리고 오늘과 같은 그 머신러닝에 이르렀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이 변했지만 2020년 이후에는 어떠한 연구가 이루어질 것이냐 하는 것인데요. 데이터를 수집하기 어려운 상황이 꽤 많아질 것입니다. 원래 빅데이터를 수집을 할 때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센서 같은 것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 그런 것이 포스트 코로나 시절에 적극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기는 어려워지고 또 사람이 라벨링을 하는 것도 사실 어려운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적은 데이터를 통해서 뭐까지 얘기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런 것들이 가능한 새로운 머신러닝을 만들어서 미래 사회에 연결시켜 가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초 연구에 사실은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딥러닝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고차원 데이터에서 잘 되는가, 그리고 실제로 학습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데 그것이 잘 되는 것은 왜인가, 사실 이것은 수학적으로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딥러닝을 수리적으로 명백하게 왜 이게 잘 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새로운 그 어려운 문제에 대한 새로운 방법 같은 것도 발견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연구적으로는 아직 굉장히 기초적인 층으로 내려가 있고 그런 것에 저희가 같은 연구자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에 성과를 올리고 실제 사회에 응용하는 거에 연결시켜 가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제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그 의료 체계와 관련한 것도 저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였습니다만은
더 어려운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그 생활에 이미 깊숙이 들어와 있고 앞으로 우리 삶의 변화를 예측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주제여서 매우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두 분 선생님 발제 감사드리고요. 어떻게 보면은 뭐 서로 다른 사회적인 요구 속에서 조금씩 이 발전의 방향이나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한국과 일본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AI의 연구 개발이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한일 관계 또는 한일 협력의 첨단 같은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성과를 어떻게 공유하고 활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의 과제일 것 같은데요. 그런 점에서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어갈 한일의 AI 협력이라는 관점에서 서로에게 이 코멘트 또는 질문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시면은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한 3분 정도 두 분께 시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1분 정도씩 드리겠습니다. 그럼 장병탁 선생님께서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네. 수기야마 선생님 너무 잘 들었고요. 일본에서 하시고 계신 좋은 연구들, 특히 이제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런 문제들을 챌린징한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면서 실제 문제를 푸는 너무 좋은 예들을 잘 봐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희도 뭐 그런 비슷한 연구들이 있기는 한데 제가 오늘 조금 더 그냥 일반인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문제 위주로 말씀을 드렸고, 지금 발표해 주신 그런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학문 간의 융합, 그다음에 X 플러스 AI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인공지능 수기야마 교수님이나 저는 사실 머신러닝 자체 기술에 더 핵심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인데, 실제로 문제를 푸는 거는 이게 코로나 사태도 그렇고 다른 뭐 아까 지진이나 뭐 이런 문제 같은 거를 다루실 때 다른 분야 연구자들하고 소통하거나 이런 부분의 문제를 특히 AIP 연구센터가 잘 하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비결이 있습니까? 그런 것을 잘 할 수 있는, 소통하면서 그런 문제를 도메인에서 풀려고 할 때 난점들을 잘 해결해 나가는 어떤 비결이 있는지, 아니면 그게 어쩌면은 일본에서는 좀 더 잘 되는데 한국에서 어쩌면 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서 제가 그런 거를 좀 레슨을 배웠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수기야마 선생님 혹시 답변하시면서 또 한 번 더 질문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드립니다. 한국도 여러 많은 성과를 내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또 선생님 말씀도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저희 사회 응용을 중시하고 있는 측면이 있지요. 그래서 그럴 적에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매칭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여러분들 다 공통된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저희가 이번에 굉장히 행운이었던 것은 AIP 센터가 비교적 기초 연구를 폭넓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처음부터 저희한테 주어졌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들을 저희 연구소에 모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응용 연구자들하고 이야기를 할 적에 어떤 기술을 사용할 수가 있을까라는 거를 어느 정도 좀 미팅을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저 혼자서 해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럴 적에 10명이서 같이 가가지고 이 중에서 한 명이 누군가가 해결할 수 있는지 없는지 논의를 하다 보면 10명 중에 한 명 중은 그런데 맞아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비교적 처음에 큰 규모로 시작을 했었던 것이 굉장히 럭키했고요. 그리고 또 여러 군데 가서 상담을 하면서 이 문제는 이분, 이 문제는 이분, 이런 식으로 누군가가 대응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 저 비교적 미리 이른 단계에서 파트너십을 할 수가 있었던 그런 장점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네. 예, 장 선생님 말씀 정말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역시 로보틱스에서 큰 성과를 올리신 선생님이신데요. 저는 사실 로보트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저도 하고 싶은 생각은 굉장히 많은데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생각했을 때 이 로보트의 중요성이라는 것이
세계적으로도 커지고 있습니다. 노동력을 커버한다는 의미도 있겠고요. 또 접촉을 하지 않고 인간과 사람의 인터랙션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유저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데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로봇 학습이 실제 컨택트라든지 데이터를 모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로봇 연구 자체의 어떤 방식 이러한 것들이 좀 바뀔 거라고 보시는지요? 이것도 역시 비전문가이면서도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인 것 사실은 같습니다. 연구 차원에서 보면 이 코로나 시대가 우리 인공지능 특히 이제 로봇 같은 embodied cognition 몸에서부터 발생되는 이런 센서 데이터나 이런 거를 이용한 학습 이런 연구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가속화될 수 있는 좋은 기회기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그런 데이터 모으는 게 오히려 일부러 실험을 설정해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로봇을 가지고 이런 데 설치하고 사람들이 쓰도록 하는 게 오히려 필요해졌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되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다시 그것을 필요로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또 필요성도 늘어났고 그런 면에서 보면 특히 머신러닝이 아까 수기야마 선생님이 얘기하신 관점에서도 어떻게 보면 지금 스몰 데이터 아직은 많이 데이터가 없는 스몰 데이터 상황에서 실세계에서 학습을 하면서 새로운 알고리즘도 발전하고 또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시대로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오히려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질의응답을 통해서 더 흥미로운 그런 얘기들이 많이 오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 비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재밌는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지금 이 채팅창으로 뭐 질문이 들어온 거나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참가자분들 질의응답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없으신가요? 그럼 대략 뭐 시간은 거의 지금 저희들이 다 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도 뭐 듣고 싶은 얘기들이 더 있습니다만은 지금 시간이 거의 됐기 때문에 이걸로 이 세션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부디 두 분 선생님들 앞으로도 서로 교류하시면서 이 한일의 어떤 새로운 이 협력의 분야 이런 것들을 개척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저희 일본 연구자로서의 희망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교류 희망하겠고요. 두 분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네.